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 맞고 쓰러진 줄 알았던 수입 식품 시장. 그 와중에 더 비싸졌는데도 미전역을 휩쓴단 하나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라면. 이 라면이요? 진짜 마법 같아요. 회사 매점이 라면 전쟁터가 됐어요. 지금 미국은 긴 줄을 서서 앱으로 추적하며 한국 라면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생각을 뒤흔드는 맛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연방무역위원회 소비자 정책 분석관 엘리킴입니다. 40대 초반 데이터와 통계로 세상을 해석하는 일이 제 직업이죠. 분석과 예측이 제 일상입니다. 하지만 때론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했어요. 중국산에는 145%라는 믿기 힘든 고율 관세까지요. 언론은 연일 제2의 관세 대공황이라며 떠들썩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어요.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3주 만에 28%나 상승했습니다. 생필품 매대는 하나둘 비어갔죠. 그날 아침 제 모니터에 띄어진 보고서 한 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라면 판매량 178% 증가, 품절 매장 24개 주 확산. 이상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인데 판매량이 증가한다고요?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죠. 이게 말이 돼? 관세 대상인데 왜 더 팔려?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가격 상승은 분명했고 공급 부족도 확실했어요. 그런데도 판매량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 법칙에 맞지 않는 현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10살 딸 루비가 수저를 들다 말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한국 라면 좀 사오면 안 돼? 친구들 집엔 다 있대. 우리만 없어. 놀란 시선으로 루비를 바라봤어요. 루비는 평소 새로운 음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회사에서도 다들 그 얘기야. 맛있고 간편하다고 난리더라. 우리도 한번 사볼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업무와 가정 두 세계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똑같은 이름, 한국 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내일 마트 들러볼게. 근데 관세 때문에 비싸졌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대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지금 다들 그거 찾느라 난리라던데 비싸도 한번 먹어봐야 뭔지 알지 않겠어? 루비가 눈을 반짝이며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제발요. 클레어네 집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세 폭탄 속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식품이라니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건가?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분명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직업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이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이 한국 라면 현상은 단순한 식품 트렌드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단순히 맛?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이 의문은 다음날 아침까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근길 라디오에서도 또다시 관세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죠.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 라면,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도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죠. 점심시간 저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창고형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어요. 차를 겨우 댄 후 장바구니를 끌고 들어섰는데 마트 내부는 마치 전시 상황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쓸어 담고 일부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죠. 직업병 때문인지 먼저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제가 본 통계 자료대로 가격은 확실히 올라 있었습니다. 일반 미국산 라면은 4팩에 $35, 한국 라면은 한 봉지에 $28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한국 라면 코너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진열대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 박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이미 절반은 품절 상태였습니다. 진열대 옆 벽면에는 CNN 속보 캡처 이미지가 프린트되어 붙어 있었어요. 미국 소비자가 뽑은 위기 속 최고의 가성비 식품 K라면, 마치 홍보 포스터 같았죠. 저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대화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성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요즘 이 라면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어찌나 고집을 부리는지. 신기하죠? 저희 남편도 처음엔 무시하더니 지금은 저보다 먼저 챙겨요. 출장 갈 때도 꼭 가져간대요.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이 라면? 진짜 마법 같아요. 냄비에서 끓고 있는 것만 봐도 애가 신나서 뛰어다녀요. 이게 없으면 집 분위기까지 가라앉을 정도예요.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죠.
진열대를 사진으로 찍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이건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야. 마트를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한 박스를 카트에 담으며 기뻐했고, 젊은 부부는 라면 봉지를 스마트폰에 검색해가며 품종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한 남성이 통화 중이었습니다. 형, 여기 신라면 30개 남았어. 당장 올래? 30분 안에 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손에 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공급 부족, 구매 열기, 가족 단위 소비자 중심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적 현상. 마트를 나서는 길, 제 휴대폰으로 댄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라면 아직 못 구했어? 그래도 운 좋게 두 봉지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봉지, 하나는 검정색 봉지였어요. 차에 타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관세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맛? 편리함?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문화고 감정이야. 그리고 그 감정을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 방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FTC 본부 회의실에서 차트와 그래프가 가득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어요. 위원들 앞에서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발표하는 중이었죠. 가격은 분명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소비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한국 라면을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정서적 기댈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발표 중간에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제이슨 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외국 문화의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 그건 너무 감성적인 분석 아닌가? 그냥 라면이잖아. 맛있으니까 사는 거지. 문화적 침투라고 볼 수도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마트 현장에서 만난 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유일하게 원한 게 이 라면이라고 했어요. 그게 단순한 식품일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위원장의 시선이 저에게로 고정됐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키워진 통계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K라면은 단순한 저가 수입 식품이 아닙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심지어 줄을 서서 사는 심리적 위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젖히며 다시 슬라이드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엘리, 정말 대단했어. 제이슨 같은 사람조차 귀 기울이게 만들었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저녁 TV를 켰더니 폭스뉴스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특집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입식품 등극,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 급증 기호 식품 아닌 문화상품이라는 분석 나와. 놀랍게도 제 분석과 비슷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 기억, 관계와 얽혀있는 복잡한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 라면 요리해볼까? 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비가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 기대되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이 작은 라면 한 봉지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저는 낯선 음식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전국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작은 식품 하나가 가져온 거대한 문화적 파동,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이제 제 가족과 함께 직접 느껴볼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 뒷면의 조리법을 꼼꼼히 읽었어요. 낯선 음식을 준비하는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했죠. 루비는 옆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젓가락으로 먹어볼래? 아빠 댄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분리하며 웃었어요. 내가 어릴 땐 젓가락으로 피자도 집었는데 말이야. 대학 시절 중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배웠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이 끓는 냄비에 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향신료 특유의 향기가 부엌 전체로 퍼졌어요. 루비가 콧잔등을 찡그리며 말했죠. 우와, 매운 냄새. 근데 맛있는 냄새 같아. 라면이 끓는 3분이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냄비를 둘러싸고 기다렸어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요. 조리가 끝난 라면을 그릇에 담고 계란과 파를 올리자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김치는 없었지만 마치 외국 여행에서 현지 음식을 처음 맛보는 듯한 설렘이 감돌았어요. 루비는 서툴지만 열심히 젓가락질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몇 번 떨어뜨렸지만 이내면 한 가닥을 성공적으로 집어 올렸죠. 그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매운데 계속 땡겨.
루비는 입에 불이 날 듯 매운맛에 혀를 내밀며 물을 벌컥 마셨지만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 딸의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대는 국물을 한 숟갈 마시고 나직이 말했어요. 이거 그냥 라면이 아니네. 따뜻한 기억이 느껴져. 대학 시절 밤샘 공부할 때 먹던 라면 생각이 나. 처음 먹어보는 한국 라면을 통해 우리 가족은 낯선 맛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저는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분석했던 데이터가 이런 감정을 담고 있었구나. 루비는 다 먹고 나서도 감탄했어요. 다음엔 친구들도 초대하자. 같이 먹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대는 봉지를 들여다보며 다른 제품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네. 다음엔 다른 맛도 시도해보자. 그날 저녁 루비는 식탁 아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 친구들도 이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미소 지으며 루비가 작성 중인 발표문을 봤습니다. 제목은 한국 라면과 젓가락 문화, 그 밑에는 그림까지 덧붙여져 있었어요. 웃으며 젓가락을 드는 가족, 바로 우리 가족이었죠. 저는 조용히 라면 봉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오른 작은 한 그릇의 라면이 어느새 가족의 대화를 바꾸고 있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저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가족의 새로운 경험이 되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가져온 변화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특별했습니다. 주중 오전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여러 매체에서 한국 라면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전국 라면 품귀 현상, 특히 K라면이 중심 300% 수입 증가에도 연일 품절 대란이라는 헤드라인이 뜨고 있었어요. 기술 전문 매체인 테크버즈는 더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라면 실시간 재고 앱 라면 파인더. 출시 하루 만에 50만 다운로드 돌파, 사용자들 생존 필수 앱이라며 극찬. 저는 즉시 그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앱을 열자 내 위치 기반으로 주변 마트의 한국 라면 재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트는 품절, 어떤 곳은 잔여 세계 10분 전 갱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치 희귀한 물건을 찾는 보물지도 같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더니 뉴스에서 또다시 한국 라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32개 주에서 한국 라면 품절 사태,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0% 증가, 일부 대형마트 앞엔 대기줄 형성. 뉴스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라면을 기다리는 장면과 함께 K라면 현상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앵커는 관세 폭탄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수입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가 TV 앞에서 환호했어요. 우와, 우리가 먹은 그거야. 나 유행에 딱 맞춰 먹었네. 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매점에도 K라면 전용 코너가 생겼어. 점심마다 경쟁이야. 저는 웃으며 대에게 물었어요. 회사 사람들 반응은 어때?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지. 비싼 라면이라고. 그런데 한번 맛보더니 다들 찾더라고. 이제는 팀 회의할 때 간식으로 라면 끓여 먹는 게 일상이 됐어. 루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발표하라고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손들고 한국 라면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죠. 저는 루비가 책상에 적어둔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봤습니다. 한국 라면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엘리트 정책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와 숫자로 세상을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감정이었고 문화였고 공유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음식 그 이상이야. 변화의 신호야.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라면 현상, 관세시대의 문화적 적응과 정서적 가치 연구.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위기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사무실에서 동료들은 제가 쓰고 있는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동료는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 당신이 분석할 줄은 몰랐어. 우리 집도 주말마다 한국 라면 파티를 해. 또 다른 동료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미국 식문화의 영구적인 변화일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한 시기에 위로가 되는 경험을 원하는 거죠. 그 주 금요일 부서 회의가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이 라면 봉지 몇 개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엘리의 보고서 덕분에 나도 도전해봤네. 맛있더군. 다들 한번 먹어보지 그래? 제 보고서가 사무실을 라면의 세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된 분석이 이제는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식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면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경제 분석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정서적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현상이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문화적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은 이제 식품이 아닌 뉴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가져온 변화는 분명했어요. 주말 오후 저는 라면 파인더 앱으로 확인한 마트로 향했습니다. 앱에는 잔여 수량 20개, 5분 전 갱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서둘러 차를 몰아 마트에 도착했고 카트를 밀며 라면 코너로 향했습니다. 마트는 여전히 북적였어요. 라면 코너 앞에는 1인당 2개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진열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2봉지를 손에 들려던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그중 하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니 지친 눈빛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아이 생일인데요. 선물로 한국 라면이 갖고 싶다고 해서요. 여기 오기 전 3군데를 돌았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루비가 처음 라면을 먹었을 때의 기뻐하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에게 생일날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봉지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연신 인사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나눔은 진짜 큰 위로예요. 마트를 나와 주차장에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평소에 신경 쓰던 통계와 수치, 정책 분석 너머에 실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댄과 루비에게 이야기했어요. 라면을 나눠준 이야기를 들은 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라면 나눠주는 캠페인 해볼까? 많이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요. 그 순수한 제안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댄도 호응했죠. 좋은 생각이네. 회사 게시판에 써보면 어때? K라면 기부함 하나 만드는 거야. 다들 한 개씩만 가져와도 금방 모일 텐데. 평소 같았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라면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분석하던 통계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구나. 수입 물가 상승률,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품목별 판매량 증감, 이런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따뜻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봉지의 라면이 낯선 사람들을 연결하고 아이에게 생일 선물이 되고 가족들이 함께 나눔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문화현상이라고 불리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작은 라면 한 봉지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교 발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교실 앞에 선 루비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라면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매운맛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더 좋아졌어요. 젓가락도 이제 잘 써요. 화면 속 친구들이 박수를 보내고 루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동안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작은 라면 봉지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을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대니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요즘 점심 사진 공유하는데 반은 한국 음식이야. 라면은 기본이고 김치볶음밥이 대세래. 저는 흘긋 웃으며 물었어요. 그런 건 누가 시작했을까? 데니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서 처음 먹었던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 작은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실감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회사로, 학교로, 그리고 더 넓은 사회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로이터 경제 섹션에서는 미국 소비자 정서, 수입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 K라면은 문화 교류의 촉매제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변화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엘리, 당신 덕분에 나도 한국 라면 시도해봤어. 근데 이게 단순한 라면이 아니더라고. 이상하게 정감 가고 위로가 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걸 연구하는 거야. 문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니까. 그날 저녁 루비가 학교에서 들고 온 편지를 건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보낸 메모였어요. 루비의 한국 문화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달 다문화 축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구나. 한 그릇의 라면이 국경을 넘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라면을 향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의 식문화 변화를 다루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관세 시대, 미국인의 식탁에 찾아온 변화, K라면이 바꾼 미국의 저녁 식사.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미디어나 기업의 마케팅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진정성 있는 변화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감성적 소비의 확산이라고 불렀어요. 맛과 기능을 넘어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소비 경험이 어떻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정책회의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초기에 외국 문화에 침투라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제이슨 위원이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에서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한 사람씩 마음이 열리고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댄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음 주부터 한국 라면의 날을 시작한데 격주 수요일마다 특별 메뉴로 제공한대. 루비도 학교 급식에서 비슷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학교 식단에 한국 음식의 날이 생겼어요. 라면은 없지만 비빔밥이랑 김치가 나온대요. 저는 이 작은 변화들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한국 라면은 그저 싼 외국 식품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 사회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문화 다양성 축제에 저희 가족은 한국 라면 부스를 맡았습니다. 루비는 몇 주 동안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고 댄은 라면 위에 올릴 토핑을 연구했어요. 루비는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손님을 맞이했고 댄은 김치 올린 라면을 조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젓가락 체험 코너에서 까르르 웃으며 서로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던 루비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그때 부스를 둘러보던 익숙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이슨 위원이었습니다. 초반에 문화 침투라며 한국 라면을 비판했던 그 사람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엘리, 이런 곳에서 볼 줄은 몰랐네요. 저는 라면 한 그릇을 건네며 응답했습니다. 위원님도 맛보실래요? 제이슨은 어색하게 라면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 집에도 있어요. 아들 녀석이 이거 없으면 삐치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말에 제 마음에 따뜻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입이면 충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을 느끼면 돌아올 수밖에 없죠. 제이슨은 라면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네요. 축제 마지막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라면, 미국 내 가장 빠른 품절 식품 1위 등극, 관세 속 유일한 생존 수입품. 무대 위에서 행사 주최 측이 저를 불렀어요. 연방무역위원회의 엘리킴 분석관이 이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당황했지만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현상을 접했을 때는 이상한 통계 수치였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인데 왜 더 많이 팔릴까? 그 의문에서 시작해 저는 마트로, 가정으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됩니다. 처음엔 매워서 눈물이 나지만 그 맛에 익숙해지면 웃음이 나오는 과정이고 서툰 젓가락질로 시작해 능숙해지는 여정. 그 모든 것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라면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됐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요즘 매주 일요일 저녁에 라면을 먹어요. 처음엔 매워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맛이 기다려져요. 젓가락도 배우고 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구나. 축제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라면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라면 파티를 시작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한국 유학생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며 친구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비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음엔 김밥도 해볼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작은 한 입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FTC 회의실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적 소비 패턴 연구와 미국 시장의 다양성 확대 방안. 제 제안은 간단했어요. 통계와 수치만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정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가 K라면 현상에서 배운 교훈은 소비자들이 때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연결을 원합니다. 위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슨 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수입품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문화교류의 매개체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숫자와 통계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라면 하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과 이야기가 있다는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도요.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우리 가족과 사회의 새로운 문화의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다리 위에서 더 많은 만남과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관세도, 가격도, 편견도 막을 수 없었던 단 하나의 음식, 한국 라면. 그건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잇고 문화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작은 기적이었죠. 다음에 또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